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일정 스케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12월 달 그리고 제가 거의 1년이 좀 더 넘어가는 시점이 또 되기도 하겠네요. 어떠한 구독자님이 도대체 언제 돌아오십니까? 1년이 언뜻 된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간곡히 복귀하고 싶은데 이게 또 회사에 따른 또 기준이 우선순위이다 보니까 제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귀하는 부분이 확정이 나면 그때 따로 공지를 하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메인 내용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번 11월 달에 상당히 변수가 꽤 많습니다. 참고로 그것을 먼저 알려드리는 바이고요. 일단 12월 1일 연준의 베이지북에 따른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오펙 회의가 일단 잡혀져 있습니다. 2일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 부분에 따른 변칙적인 요소가 꽤 많이 있겠죠. 비축률을 풀어서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을 좀 더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측면이 좀 깔아져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에너지 가격 추이가 오히려 오펙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오히려 여기에서 생각보다 좀 더 가격세를 좀 더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는 그렇게 가져가겠어 라고 하면 좀 피곤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니지 2M이 글로벌 29개국에 출시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3일 기준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 임시 상향안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상하는 조치가 없으면 이제 디폴트 가능성이 15일 이후에 또 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각보다 골치 아픈 부분이 꽤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피곤한 주가 될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정례회의 요약본 부분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증상 압박에도 11월 회의에서 매달 하루에 40만 배럴씩 증상하기로 한 기존 증상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오펙하고 추가 원유 증산 여부를 결정할지 우리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란과에 따른 여러 가지 합의와 협의 부분이 또 변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유럽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미국의 소식은 왜 제꼈냐? 추수감사절 시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부분 내용이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유럽 부분에 대한 또 이슈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건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fK에 따르면 코로나19 4차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공급망 차질에 따른 생산 문제가 소비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드 코로나에 따른 약간의 부작용 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간 전체 면역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형성을 시켜서 탈출, 엑시트를 좀 하려고 하면 이 강약을 좀 조절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증 환자 수가 좀 더 많이 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병실 부분에 따른 부족이 나오게 되면 위드 코로나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조절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유럽이나 나머지 나라는 또 마스크를 일절 벗으면서 파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다른 한국 대비보다 좀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11월 금통위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금리가 1% 부분에 되어져 있고
여기서도 이제 일관된 정책 유지가 필요하다면 통화정책 정상화 시 금융 불균형 완화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 기준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있고 시중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수준이 여전히 완화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가계대출 금리가 비교적 단기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소비 제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추가 인상 시기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나 총재 임기 등을 정치적 고려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1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11월 경제 전망 추이도 어느 정도 유지에 따른 스탠스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79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미 증시가 추수감사절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 상승 등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 및 미 국채 금리 하락으로 약보합에 마감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수당 1,784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 증시 휴장으로 좁은 범위 내 일중 박스권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의 소폭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약보합에 마감을 했다라는 것과 유가 추이는 배럴당 78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산유국이 기존에 합의한 증산 계획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EIA 주간 원유 재고 급증과 글로벌 전략 비축류 방출 등이 이슈가 상종함에 따라 하락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연란은행 총재가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입장이 서로 좀 다르죠. 네,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코로나 시즌이 아직 끝난 시점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성금에 따른 최적화된 모델을 비트코인을 계속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에 따른 도시 부분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머물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제공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만큼 여기에 투자 유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또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국에 있는 통화 부분도 일정 외환 기금이 조금은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방어적인 역할로 통화에 따른 약간의 안정세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작용 대비보다 효과에 따른 추이가 좀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또 분석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화폐 위기 시 디지털 화폐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디지털 화폐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디지털 화폐를 당연히 담을 수 있는 디지털 지갑, 월렛이 필요하겠죠. 그럼 월렛에 따른 최종 진화 형태는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화폐만 담은 형태로 일단은 출현을 하겠지만 그게 계속 진화가 되고 진보가 돼서 계속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예시가 아무래도 폰이 될 것 같은데요. 휴대폰 자체가 옛날에는 그냥 폰의 순수한 통화 기능에 치중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계속 진화를 해서 mp3를 먹고 동영상을 먹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시장을 먹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 PMP가 망하고 mp3 시장이 망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지갑에 따른 일단 이 틀을 만들어 두면 어떻게 해서든 활용도가 극대화되고 비트코인이 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수단의 매개체가 확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더 와닿게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가족의 구성원에 10대, 20대, 뭐 40대, 50대 층이 같이 살았을 경우에는 특히 자녀가 뭐 돈을 보낼 때 아니면 흥미롭게 자기 부모님한테 이런 그런 금전적 거래를 할 때도 약간 비트코인 쪽으로 하면서 약간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또 다른 형태에 따른 자산을 또 알려줌으로써 또 교육을 시켜주면서 또 서로 간에 따른 그런 활용도를 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연령대가 좀 더 스마트하게
바뀔 수가 있는 환경도 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좀 제가 넘어가기도 했겠지만. 그리고 JP모건이 암호화폐 내재 가치 또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뭐 역시 제이미 다이먼은 거짓말쟁이가 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약간의 네임밸류가 있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건 좀 자기 주관대로 좀 해석을 해서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듣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좀 뭐 이런 비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순수한 의도로 했는지, 순수하지 않았던 의도로 했는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과거 행동이 좀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걸 좀 감내하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겠죠. 모든 건 다 돈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2017년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뒤에 가서는 차익 실현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수 백과 비트코인 수익률 마이너스 70% 현금 모으고 있다. 여기서도 그는 손해보는 남자이라며 최근에 비트코인을 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70%였다. 재테크는 안 한다. 적금 예금 하나도 없고 현금을 모아놓는 걸 좋아한다. 돈 관리가 허술한 것 같다라고 비판을 받았다라는 후문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라고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금리가 완전 별 볼 일 없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람직한 부분일까요? 노동의 부분의 한계치는 딱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노인 기준이 노동의 이제 한계치죠. 용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너도 나도 뛰어드는 메타버스 향후 1조 달러 시장이 이끌고 있다. 그래스케일 메타버스 웹 3.0 클라우드 경제 보고서가 나왔고, NFT에 결합된 메타버스 주목, 게임, 광고, 커머스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 있어요. 앞으로 메타버스가 대략 1조 달러 규모만큼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VR, AR, 가상공간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바타 형태 개인들이 교류하고 경제, 사회, 문화 활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메타 세계에서 결제할 수 있을 만한 문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NFT 부분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도 3.0 시대는 메타버스는 웹 2.0 시대의 플랫폼을 갖고 있는 통제권을 제공한다며, 패러다임 속에서 사용자는 NFT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다른 사람과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모델링이다. 근데 좀 더 시장이 파격적으로 커질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매우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도 7%를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근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업비트가 KYC 부분을 진행을 했죠. 나머지 뭐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트래블 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실명 거래 인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외국인이 할 수 있을 만한 환경 조건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순수 한국인들 위주가 거의 90%가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김치 프리미엄 추이가 당연히 괴리가 더욱더 심할 수밖에 없거니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 때부터 오랫동안 정보를 해서 수익성을 많이 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시장이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 팔지 않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가장 큰 틀은 그 두 가지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곽 잡힌 가상자산법, 코인 작전 세력의 징역 5년, NFT도 대상이 될 것 같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불공정 행위, 형사처벌 방침이 되어져 있고,
여기서도 처벌 수준이 5억 원 미만 1년 이상 유기징역, 5억에서 50억 원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 5년 이상 유기징역, 불공정 거래로 부당이득 3배에서 5배 벌금 부과라고 되어져 있어요. 적용 대상이 중요하겠죠. 암호화폐, 증권형,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NFT 다 들어가고 불공정 범위가 미공개 중요 정보 시세 조종 부정거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나왔으면 못해도 3월 달 이후부터는 거래소에 따른 논란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소송권도 꽤 많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이거가 증명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과 저랑 절대적으로 사기 피해나 그런 피해는 없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1번에서 제베토 NFT를 발행하겠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영향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하락한 배경에 대한 저의 매우 주관적인 설명을 끝으로 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 26일 기준으로 만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그전 때부터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메인 타이틀로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또 그 시점에 또 옵션 만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새로운 선물 부분이 많이 오픈이 되고 그런 상품 출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성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선물 만기 시점이 도래했던 그런 상품군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처음 만기 때는 오히려 약세가 좀 더 가중이 되는 그런 제가 누적 데이터를 뽑았을 때 그게 좀 더 약세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트레이더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가격 행동이 시장에 나온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 확인이 되고 글로벌 리스크 오프와 결부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과 조정을 하겠지만 동일한 견인력을 되찾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실적이 잘 나왔던 최근 회사들이 생각보다 여기에서 받쳐주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는 받쳐주게끔 계속 좀 힘을 분산화돼서 악재를 조금씩 서로 나뉘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분산돼서 좀 방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일단은 현물 시장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부분이 생각보다 저조하기 때문에 선물의 위중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고 그 강해짐이 이번 시점에서 제일 많이 선물에 따른 상품군이 대거 많이 나와 줌으로써 시장의 선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소식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그게 생각보다 좀 더 약세장이 많이 기울어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세계 증시가 요새 좀 많이 휘청휘청 거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문에 약간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미국 부분은 좀 제껴두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럽 쪽에 따른 쪽은 생각보다 파란 장이 연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서도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측면이 영국이나 예를 들어서 스페인 쪽이나 이런 쪽이 될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역대 최악의 변이 델타보다 센 누가 오고 있다. 남아공을 덮쳤다. 라고 나왔습니다. WHO에서 긴급대책회의도 소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강하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남아공, 홍콩에서 최초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스파이크 단백질이 유전자 변이 32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골치가 아프겠죠. 그래서 강력하고 세고 그러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으로 요새 지수가 좀 영향을 받고 있고 코인도 오히려 다른 이유 대비보다는 팬데믹 때 2020년 3월 기준으로 했었을 때도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 하락빔이 내려 꽂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대한 그런 새 변이 때문에 곧바로 입국 금지를 시키는 측면도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기관 다 포함해서 본다라고 하면 좀 쫄리죠. 왜 쫄릴까요? 지금 대부분 투자자산 시장이 어땠습니까?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어땠을까요? 작년에만 해도 팬데믹으로 그냥 이렇게 꽂아버렸죠. 그냥 일직선으로 꽂았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아니고. 그러니 이 두 가지를 느꼈을 때 지금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올라가는 위치에서 대부분 수익권이라고 치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지금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 무섭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하다 보니까 그 영향도 코인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 움직이는 부분이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1%로 인상했던 측면에 따른 영향성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야 한국 시장이 작은데 이게 무슨 영향을 주고 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연준에 따른 움직임을 보게 되면 파월을 왜 그렇게 유임을 시켰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파월이 이제 자기가 해왔던 부분에 따른 네가 돈 푼 만큼 네가 정리하고 가라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든이 힘을 더 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매파적인 부분에 따른 측면으로 더욱더 강세를 볼 수가 있는데 짧게 이야기할게요. 이 내용이 좀 길게 또 따로 빼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또 길어지면 또 뭐라 하시니까 짧게 이야기를 하면 자 한번 봅시다. 최근에 뭐 저의 주관적인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 의견들도 같이 들어가져 있는 내용을 함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과 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따른 못해도 해당에 있는 금리를 1.25에서 1.5 또는 1.75 아니면 제일 높게 보고 있는데 2%대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입장으로 한번 본다라고 하면 못해도 최악의 상황은 4번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 평균 2번과 3번의 전문가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더욱 과거,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금리로 회귀시키겠다라는 측면도 좀 더 강할 수가 있겠죠. 이 말에 시너지에 힘을 줄 수 있을 만한 측면은 또 언제냐? FOMC 회의 부분에 12월에 있는 FOMC 회의 부분에 따른 약간의 힌트를 좀 많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하기 때문에 그때 나는 기존과 똑같이 올릴 거야. 시간 그딴 거 없이 그 플러스 또 시장만 어느 정도 괜찮으면 곧바로 금리 인상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뉘앙스도 같이 줄 거야. 근데 그 금리 인상이 한 번이 아니죠. 네. 여러 번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년 시장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개미 입장 말고 기관의 입장과 돈 많은 입장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티나게 팔면 걸리겠죠. 매도할 때도 막 금액이 크면 막 좀 너무 많이 사거나 팔면 막 저기 보이지 않는 금감원에서 모니터링 하러 가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NC소프트 일반 개미가 한번 샀더니 거기에서 뭐 추가적인 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막 나오니까요. 그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기관이나 뭐 일반 큰 선들도 조금씩 눈치껏 이제 보고가 안 되는 선에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코인도 어느 정도 과세 부분에 따라 한국 빼고 나머지 국가들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슈퍼 리치 세법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주식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코인한테도 전가될 확률이 매우 높은 확률이 꽤 높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부분 인프라 법안 추이에 따른 12월 달에 아직도 그것도 악재로도 남아져 있죠. 그게 과연 이제 하원과 상원의 목소리는 약간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직 결과론적으로는 야 그렇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질질 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약간의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거는 이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연준의 이제 자산 축소 부분도 기존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대부분 6월 달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 속도가 한 번일지 아니면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네 번이 될지 아니면 진짜로 그 전만큼 금리만큼 스트레이트로 빨리빨리 올려버리겠다라는 취지가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 피곤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거에 따른 우려감으로 또 미리 이제 눈치껏 빨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야, 그럼 가계부채는? 야, 네 말대로 하면 가계부채 그게 안 되잖아.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무엇을 같이 요새 가동을 시키고 있냐? 신용불량자 부분을 어느 정도 탕감을 해주겠다라는 그 재원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너무 높고 그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빨리 올렸다라고 하지만 그 금리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대부분 집 사는데 샀기 때문에 이 집 샀던 사람들에 따른 연끌족이 생각보다 이걸 감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종부세 플러스 이자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자 원금, 대출금, DSR이니까 같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물가가 올랐으니까 관리비도 올랐겠죠. 그리고 생활 물가도 꽤 많이 올랐죠. 요새 커피값도 내년이면 거의 30% 이상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우유부터 여러 가지가 다 올라간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빵값도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하고 그 다음에 식품 부분에 있었을 때도 그만큼 기후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생활 유지비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될 거냐? 이게 한국만 그러냐? 그건 아니죠. 대부분 사람 사는 곳 다 똑같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과 비슷하게 컨트리 CV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통화에 따른 위축의 강력한 메시지 이 정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만약에 12월에 대한 우중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게 좀 야 나 이제 강력하게 맨매지 할 거야 떼짜한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좀 더 들어가져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도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움직임이 인플레가 잡지 않거나 막 그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초강수를 띄울 겁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주시하지 않고 그냥 골로 가버릴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래서 각자 주관대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지만, 항상 본인의 돈을 잘 지켜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고 너무 욕심을 많이 내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의 이런 방송은 저의 개인 매우 주관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매도하라는 방송 취지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저도 비트코인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매도에 따른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예, 왜? 조회수도 안 나와요. 그렇게 하고 구독자님들도 다 떠나갑니다. 야, 저 새끼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비트코인 찬양론자인데 뒤에 가서는 맨날 욕한다. 구독 취소해야지. 이런
그냥 제가 투자하는 스타일에 따른 공유만 해드리는 것이지 다 그 외적으로 빼놓고는 그냥 제가 공부했던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정대로 저는 그대로 이행을 시켰어요. 여러분들하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수정됐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수정됨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 여기에 수정됨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절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았고 여기에서도 매도했다라고 16일 날, 11월 16일 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6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기준이 이건 주봉이니까 일봉으로 바꿔서 이날입니다. 이날. 네. 이날입니다. 근데 이날 거의 아침 정도 때 팔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때부터도 원래 그 전에 좀 더 빨리 팔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뭐 손해 본 건 아니니까 저는 이 정도에 만족을 하는 그런 그냥 일반 콜인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에 대한 의견과 또 긍정적인 메시지 부분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해서 결론을 잘 도출해서 이번 시장 얼마 남지 않았던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던 시장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2022년도 때 엄청나게 변수가 많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 그리고 모든 금융 전문가, 애널리스트 그리고 경제평론가 그리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구간이라고 합니다. 아마 2023년도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변이가 없어야 되는데 변이에 따른 또 변수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런 물가에 따른 인플레 부분에 따른 측면도 생각보다 여전히 피곤한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빨리 복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실시간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남들 다 구독자와 조회수 올릴 때 저는 왜 해외로 가서 진짜 운도 없죠. 해외로 가서 조회수도 못 나오고 구독자도 못 늘리고 실시간 방송도 못하고 이래저래 피해본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도 있겠고 이제 연말 시즌이 거의 다 가까우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셨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야 너도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던 인물 중에 한 명이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도 그때는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어느 형태로 전달하는 게 오해를 주지 않으면서 방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건강하게 하는 것인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었을 때는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일관성이 있게 계속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그 점만은 좀 진심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